오늘 밤 기필코 아주버님의 아들을 낳아드릴게요. 제 남편과 동서가 호텔방 침대에서 뒹구는 역겨운 신음소리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년을 뼈 빠지게 헌신한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불임 판정이 내려지자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시키게 하려고 남편의 침대에 발정난 동서를 밀어넣고 강제로 임신을 시켰습니다. 임신도 못하는 씨 못 받는 년은 당장 나가 죽어. 시어머니는 곧바로 저를 끌고 가서 제 뺨을 후려치며 저를 마당 흙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임신을 하고 온 문중 어르신이 모인 잔칫날 저는 눈물 대신 하얀 종이 뭉치를 잔치상 위로 흩뿌렸습니다. 어머님, 동서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남편 아이가 아니라 동서랑 짐승처럼 붙어먹은 시아버지 핏줄이던데요. 유전자 검사지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하얀 거품을 물고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남편 놈은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았죠. 남편의 씨를 받겠다던 동서는 왜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것일까요? 도대체 동서와 시아버지의 끔찍한 분류는 어떻게 탄로 났을까요? 제 억울함이 풀리도록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9살이고 이름은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시집 온 지 8년째 되던 해의 늦가을, 김장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80포기가 넘는 배추를 소금물에 뒤집어 절이고 있었어요. 옆집 부녀의 아주머니 두 분이 시어머니를 찾아와 담벼락 아래에 서서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유 회장님, 큰 며느님이 저렇게 살림을 야무지게 하니 참 복덩이시네요. 아주머니 한 분의 낭낭한 목소리가 열린 부엌 창문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대답이 아주 낮고 기묘한 파열음을 내며 창틀을 넘어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복덩이는 무슨,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 애도 못 낳는걸. 그 서늘하고 건조한 한마디가 소금물에 젖은 제 벌건 손등 위로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늘 다정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밑바닥에 사람을 철저히 물건으로 계산하는 얼음장 같은 혐오가 깔려 있었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낯선 위화감이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김장날 부엌 창문 너머로 들려왔던 서늘한 한마디를 애써 가슴 밑바닥에 묻어둔 채 다시 두 계절이 훌쩍 지난 이듬해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당 평상에 앉아 조간신문을 펄럭이던 시아버지는 마루를 닦고 있던 저를 지나쳐 안방 문턱을 넘는 시어머니를 향해 무심한 말투로 툭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이번 종중 이사회에서 드디어 그 땅 이야기 나온단다. 개발 예정지 지정이 거의 확실하다더군. 걸레를 쥐고 있던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가 그 순간 빳빳하게 굳어지는 것을 곁눈질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땅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무엇을 말하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죠. 다만 그날 오후 내내 시어머니가 유난히 바쁘게 안방문을 여닫으며 시아버지와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는 소리가 마당까지 새어나왔을 뿐입니다. 해가 질 무렵 부엌으로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제 곁으로 다가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들뜬 목소리로 지시하셨어요. 지연아, 오늘은 내 시아버지 저녁상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려라. 맑은 소고기 무국 푹 끓여서 올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물을 썰고 양지를 볶아 정성껏 국을 끓여냈습니다. 그런데 갓 끓여낸 뜨거운 소고기 무국을 녹그릇에 담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저녁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들다 말고 제 앞에 놓인 국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더니 아침에 다정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셨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밥상에 무 들어간 국 올리지 말라고 한 거 몰라?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분명히 맑은 소고기 무국을 끓이라고 지시하신 분은 시어머니 본인이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아까 분명히 무국을이라는 해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도 전이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녹그릇을 거칠게 밀어버리셨고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며 펄펄 끓던 뜨거운 국물이 제 발등 위로 말칵 쏟아졌습니다. 아! 화끈거리는 고통이 발등을 물어뜯듯 순식간에 번져갔어요.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저를 더 얼어붙게 만든 것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제 머리 위로 쏟아진 시어머니의 끔찍한 폭언이었습니다. 눈치도 없는 년. 이 집안대 하나 못 잇는 씨바지 주제에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려고 들어. 씨바지라는 그 천박한 세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제 명치 한복판에 푹 박혔습니다. 그 찰나 바닥에 엎어진 채 덜그럭거리는 녹그릇이 다름 아닌 제 친정아버지 제사 때마다 올리던 바로 그 밥그릇이라는 사실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벌겋게 부어오른 발등의 화상보다 아버지의 제기가 바닥에 뒹굴고 있다는 자각이 제 속을 훨씬 더 뜨겁고 비참하게 태워버리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묵묵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의 국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걸레가 발등에 대인 상처에 스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다시 젓가락을 들어 다른 반찬을 집어드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만 한 번 하실 뿐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그때 퇴근해서 들어오던 남편이 부엌 문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국물을 닦고 있는 저와 남편의 시선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어요. 남편은 붉게 달아오른 제 발등과 엉망이 된 부엌 바닥을 뻔히 보고서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돌리더니 굳게 닫힌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안방 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종가의 낡은 뼈대를 울렸어요. 저녁상을 물린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국물 자국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안방 너머로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당신 당장 내일 최덕배 회장님한테 전화 한번 넣어봐요. 그 보상금 이야기 확실히 어떻게 되는 건지 라고 안달을 내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기괴한 단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무언가 아주 조용하고 끔찍한 방향으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죠. 그날 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재에서 침실로 들어온 남편은 상처난 제 발등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이불을 덮고 누워버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과 요즘 제 몸 상태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말을 꺼내보려 했지만 남편은 귀찮다는 듯 등을 돌리며 툭 내뱉었어요. 당신이 요즘 집안일에 지쳐서 예민한 거야. 어머니한테도 내가 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푹 쉬어. 그 배려를 가장한 차가운 회피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홀로 안방 장롱문을 열어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제가 39살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며
제게 유언으로 남기신 오동나무 상자입니다. 뚜껑을 열지는 않은 채 그 서늘한 나무결을 두 뺨에 가져다 대며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어요. 낮에 데인 발등의 뜨거운 열기가 나무 상자의 냉기에 서서히 가라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무너지지 마라 하셨죠. 저 아직은 안 무너져요.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조차 나지 않고 대신 아주 차분하고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명치 밑바닥에 조용히 따리를 트는 감각이 선명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을 기점으로 종가대문 안쪽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온화한 부녀회장님이었던 시어머니는 대문만 닫히면 언제든 그 시바지를 운운하던 잔인한 얼굴로 돌변했어요. 시아버지는 저녁상에서 제 얼굴을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하셨고 시어머니는 툭하면 장손, 500억, 대 끊긴 집안이라는 단어들을 부엌과 거실에 흩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이 정확히 저를 향해 어떤 덫을 짜고 있는지 저는 어두운 거실 창밖에 얼어붙은 화단을 내다보며 숨죽여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얼마나 더 무서운 폭풍이 이 집안을 휩쓸게 될지 두 눈을 부릅뜬 채로 말입니다. 부엌에서 뜨거운 국그릇이 엎어지던 그 끔찍한 밤으로부터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이듬해 초봄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아랫배가 늘 묵직하게 뭉치고 생리주기가 심하게 어긋나는 등 몸의 이상을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퇴근한 남편 최건우에게 조심스럽게 증상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언제나처럼 무심한 얼굴로 제 말을 잘라버렸어요. 당신이 요즘 집안일에 지쳐서 예민한 거야.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얘기해뒀으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좀 쉬어.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죠. 제 몸의 고통을 그저 예민함이라는 한 단어로 납작하게 짓눌러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종가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낯선 도시의 산부인과 한 곳을 혼자 예약했습니다. 며칠 뒤 산부인과 진료실에 홀로 앉아 초음파 화면을 들여다보는 제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흑백의 무늬가 어른거리는 화면을 한참이나 심각하게 짚어보던 담당 여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여셨어요. 환자분, 자궁 내막이 많이 얇아지셨고 자궁 안쪽에 유착이 심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연 임신은 어렵겠어요. 그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분명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이 허공으로 살짝 붕 뜨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손끝은 피가 통하지 않아 저릿저릿한데 어깨는 이상하게도 시리도록 서늘했죠.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누적되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결혼 생활이 많이 편치 않으셨나 봐요. 저는 대답 대신 핏기 잃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겨우 몇 번 끄덕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다리가 갓 태어난 짐승처럼 후들거렸어요. 저는 한 손으로 하얀 병원 벽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대기실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대기실 소파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서고 말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 낯선 도시의 병원 대기실에 시어머니 오말숙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진료 접수증이 쥐어져 있었죠. 훗날에야 남편이 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몰래 확인해 시어머니에게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 뒤를 밟아 이곳까지 쫓아오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천천히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부엌에서 국그릇을 밀어 떨어뜨리시던 그 늦가을 오후의 서늘함이 시어머니의 걸음걸이마다 뚝뚝 묻어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다짜고짜 제 팔뚝을 사냥감 낚아채듯 틀어지고는 사람이 없는 병원 복도 끝 창가 쪽으로 저를 질질 끌고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 벽으로 저를 거칠게 밀어붙인 뒤 뱀처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의사가 뭐라디? 저는 목이 꽉 잠겨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내리깔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 찰나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틀어주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이셨어요. 뭐라디? 짝! 소름 끼치도록 경쾌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병원 복도의 하얀 벽을 타고 세로로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정확히 후려치고 지나갔죠. 저는 그 엄청난 충격에 창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젊은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걸음을 멈췄지만 시어머니는 그 간호사를 향해서까지 두 눈을 희번득거리며 도끼를 뿜어냈어요. 간호사가 겁에 질려 황급히 자리를 피하자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이빨을 꽉 깨문 채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시 못 받는 년은 당장 나가 죽어. 병원 복도에서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끔찍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불타오르는 왼쪽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어릴 적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절대 눈을 내리깔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기억이 문득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뺨의 화끈거림과 두려움을 악착같이 참아내며 시어머니의 두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눈빛에 더욱 격분하신 듯 제 멱살을 쥐어 흔들며 진짜 속내를 토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500억이야. 500억이 걸린 우리 문중 땅. 그거 장손 핏줄한테 떨어지는 거 알지? 근데 내년 썩어 빠진 자궁 하나 때문에 이 집안 씨를 말려?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500억이라는 숫자와 장손이라는 단어는 탐욕스러운 갈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가을 마당에서 시아버지가 무심코 흘렸던 그 땅 이야기 나온단다라는 한마디가 이제야 선명한 괴물의 형상을 갖추고 제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얼굴에 침이 튈 정도로 얼굴을 들이밀며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대 이어놓을 테니까 내년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 아니면 그 자궁 내가 내 손으로 판에서 찢어버릴 테니까.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거칠게 팽개치듯 놓아버리고는 굽 높은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를 빠져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차가운 창가 벽에 기댄 채 붉게 부어오른 뺨을 문지르며 그 자리에 버려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 안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초봄의 메마른 들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우리 종가의 낡은 기와지붕 뒤편으로 제가 남편과 함께 심어두었던 뒷마당 프리지어의 노란빛이 아스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 노란 꽃잎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남기신 오동나무 상자를 39이 되기 전에 조금 일찍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난생 처음으로 가슴 밑바닥에서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종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을 힐끗 보시더니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인 양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유, 우리 며느리. 부녀의 아주머니들한테는 네가 감기 몸살이 심해서 열이 펄펄 끓는 걸로 잘 둘러대 놨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얌전히 안방에나 들어가 있어라.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려는 듯한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불과 몇 시간 전 병원 복도에서 제 뺨을 후려치고 자궁을 들먹이던 바로 그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어머님. 하고 조용히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겉과 속이 완벽하게 분리된 저 괴물 같은 얼굴이 뼛속까지 시리도록 끔찍하고 두려웠어요.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아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피부에 남은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옅어지겠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히려 그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화인처럼 더욱 선명하게 찍혀가고 있었죠. 그날 밤 늦게 남편이 잠든 후 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남편의 서재로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켜두고 나간 노트북 화면의 불빛만이 서재를 푸스름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은 어떤 서류나 물건도 뒤지지 않은 채 그저 남편이 늘 집착하듯 잠가두는 책상 서랍의 자물쇠 손잡이만 손끝으로 차갑게 쓸어보았습니다. 그 단단히 닫힌 서랍 너머에 분명 저를 옥죄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타고 제 전신을 휘감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바닥이 제 뺨을 갈갈이 찢어 놓았던 그 초봄으로부터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가라앉지 않은 그의 여름의 어느 늦은 밤, 정막이 감돌던 종가 안방에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연아, 나야. 지금 차 뒷좌석에 블랙박스 SD카드가 있는데 그것 좀 서재 컴퓨터에 꽂아서 오늘 밤 10시쯤 난 사고 영상만 급하게 잘라내 줄래? 지금 당장 보험사 담당자한테 메일로 넘겨줘야 하는데 내가 병원 야간 진료 중이라 꼼짝을 못해. 부탁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수화기 넘어 남편 최건우의 목소리는 잔뜩 다급해져 있었습니다. 종가 앞 비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다 배달 오토바이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는 거였죠. 저는 서둘러 남편의 검은 세단 뒷좌석에서 엄지손톱만한 SD카드를 빼내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굳게 잠긴 책상 서랍 대신 남편의 노트북에 조심스럽게 카드를 꽂아 넣었어요. 화면에 뜬 사고 시각 영상을 찾기 위해 마우스를 뒤로 감던 중이었습니다. 영상 목록 아래쪽에 오디오만 따로 자동 저장된 음성 파일 폴더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중 사흘 전 밤 11시로 기록된 파일 하나가 유난히 재생 길이가 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무심코 마우스를 클릭한 저는 책상 서랍 안쪽에 있던 남편의 헤드폰을 찾아 귀에 썼어요. 몇 초간의 지직거리는 잡음이 흐른 뒤 조수석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아주 낮고 음산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가대문 안쪽에서 저를 가장 숨막히게 했던 바로 그 목소리, 시어머니 오말숙의 목소리였어요. 건우야, 내 아내는 어차피 안 돼. 내가 의사한테 직접 확인했어. 자궁이 다 유착돼서 가망 없다고 하더라. 그 한마디에 저는 벼락을 맞은 듯 서재 의자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들은 제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기극의 민낯을 고스란히 까발리고 있었죠. 수진이한테 부탁해뒀다. 내 동서 그애 지금 도박빚이 5억이야. 이자 막느라 장기라도 팔러 다닐 판인 년이다.
내가 그거 다 막아주고 현금으로 50억 꽂아주기로 약속받아놨어. 넌 그저 그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씨만 주면 돼. 그래서 아들 낳으면 어떻게든 그걸 내 호적에 올리는 거야. 지연이는 무덤 갈 때까지 몰라도 된다. 헤드폰 안에서 시어머니의 짐승 같은 계획이 흘러나오는 동안 제 손끝은 하얗게 질려갔고 뒷목에는 소름이 쫙 돋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더라고요. 잠시 후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재수 씨인데 이건 너무 막장 아니에요? 남편의 나약한 저항은 시어머니의 매서운 호통에 단숨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뭐가 막장이야? 500억이야, 500억. 최 씨 문중 땅 보상금 떨어지면 장손인 너한테 무려 350억이 굴러 들어온다고. 너 지금 무리해서 병원 확장하느라 대출 이자도 못 갚아서 허덕이고 있잖아. 내 아내 그거 알면 기절초풍할 텐데 어쩔래? 빚더미에 앉아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한껏 더 짓누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너 내 그거. 어차피 지연이는 영원히 모르잖니. 이 어미가 그 비밀 무덤까지 갖고 갈 테니까 넌 내 시키는 대로 잔말 말고 씨나 심어놔. 그 문장에서 시어머니가 언급한 그거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밤에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에 쥐죽은 듯 침묵으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은 제 귓바퀴에 선명하게 꽂혔죠. 녹음 파일은 거기서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어 책상 위에 얌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남편이 부탁한 사고 시간대 영상을 편집했어요. 완벽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험사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까지 마쳤습니다. 남편이 아직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새벽 2시, 저는 침실로 돌아와 장롱 깊숙이 숨겨둔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꽉 껴안고 부엌 식탁으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39살이 되려면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었지만 이 상자 뚜껑을 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끔찍한 밤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딸깍. 10년 묵은 낡은 경첩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오동나무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들과 함께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만년필 글씨로 정갈하게 쓰인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무너지려 할 때 이걸 열어라. 저는 숨을 죽인 채 두 손으로 그 봉투를 들어 식탁의 펜던트 조명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조심스레 꺼낸 유언장의 첫 문장은 아버지 특유의 힘 있는 필체로 저를 향해 뚜렷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지연아, 시댁 어른들이 목을 매는 그 최씨 종중 땅은 40년 전 이미 이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 저는 놀란 숨을 들이마시며 유언장을 미친 듯이 읽어내려갔습니다. 40년 전 봄 종친의 어른들이 화투판에 미쳐 문중 땅 전체를 담보로 잡히고 파산 직전에 몰렸던 사건. 당시 종친회장이었던 최덕배 어르신이 젊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던 그날 밤의 일.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막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종중 땅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넘겨받았던 경위가 서너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다정한 당부가 남아 있었어요. 지연아, 이 아버지가 너에게 진짜 남기고 싶은 건 그깟 땅 덩어리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그 땅은 그저 네가 험한 세상에서 발 헛디뎌 쓰러지지 않도록
내 발밑에 깔아둔 두툼한 담요일 뿐이야. 담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살되 그 담요를 함부로 자랑하지는 마라. 늘 담요보다 네가 더 크게 살아라. 저는 유언장을 곧게 접어 다시 상자 안에 눕혔습니다. 열린 부엌 창문 너머로 첫 새벽을 알리는 닭 우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어요.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10년 묵은 바위 덩어리를 산산이 부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어스름한 부엌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텅 빈 헛웃음이 아니라 피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아주 서늘하고 단단한 결심이 가슴 한복판에 자리 잡는 소리였죠. 저 괴물 같은 시어머니가 스스로 500억이라는 화려한 잔치판을 깔고 문중 어르신들을 다 불러 모을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큰 며느리 행세를 완벽하게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봉투에 다시 넣으려던 찰나 봉투 안쪽 깊숙한 곳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작은 쪽지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네가 이 상자를 열게 되면 읍내 5일장 국밥집에 앉아 있어라. 하동주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나선 시골장터 국밥집에서 저는 난생 처음 보는 백발의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유언장을 처음 열어본 그 밤으로부터 사흘째 되는 늦여름의 5일장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문중 어르신들 밥상에 올릴 큼직한 홍어와 영광굴비를 사기 위해 읍내 시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비릿한 생선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인 시장 골목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깐깐하게 정해준 심부름 목록을 겨우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비닐봉지를 양손에 든 저는 잠시 쉴 곳을 찾다 시장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죠.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없어 텅 빈 가게 구석자리에 앉아 펄펄 끓는 국밥 한 그릇을 식혀놓고 따뜻한 뚝배기 겉면에 두 손을 올려 굳은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며 헐렁한 회색 잠바를 걸치고 손때 묻은 낡은 갈색 서류 가방을 든 백발의 노인 한 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빈자리가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굳이 제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뚝배기를 감싸 쥐고 있는 저를 힐끗 쳐다보시더니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임태석 씨 따님, 지연이 맞으시지요. 순간 저는 쥐고 있던 숟가락을 허공에 멈춘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이 시골 장바닥 한가운데서 그렇게 또렷한 발음으로 불릴 줄은 꿈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저를 향해 어르신은 빛바랜 벽지 쪽으로 시선을 한번 던지시더니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하동주라고 합니다. 37해 전 아버님과 함께 아주 중요한 서류를 꾸민 사람이고 지금은 도청 소재지에서 작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늙은이입니다. 하동주 법무사. 사흘 전 밤 아버지의 유언장 뒷면에 꼬깃꼬깃 접혀있던 쪽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낯선 시골 읍내에서 그 이름을 직접 마주하니 놀라움보다는 아주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굳건한 약속 하나가 마침내 제 발밑에 도착했다는 묘한 안도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주문한 두 그릇의 국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상위에 놓인 뒤에야 하동주 어르신은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가방에 버클을 끄르고 낡은 파일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어르신은 그 파일을 제 국밥 뚝배기 옆으로 가만히 밀어놓으시며 낮게 속삭이셨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39이 되면 이걸 꼭 전해달라고요.
하지만 그 전이라도 지연이가 무너지려 할 때가 오면 언제든 지체 없이 찾아가라고 하셨지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40년 전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최씨 문중 종중 땅의 등기부등본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소유자란에는 최씨 문중 대표 최덕배라는 이름이 굵게 적혀 있었지만 그 바로 밑에 붉은 인주 자국과 함께 근저당권자 임태석 그리고 가등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목을 매던 그 500억짜리 종중 땅의 목줄을 사실은 친정아버지가 쥐고 계셨던 거예요. 파일 두 번째 장에는 최덕배 회장이 40년 전 아버지 앞에서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각서 원본의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본 종중 땅의 실소유권은 이날부로 임태석에게 이양하며 문중은 본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지 않기로 한다. 상속권은 임태석의 직계 후손에게 영구히 이어진다. 단 두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족쇄보다 단단하게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틀어지고 있는 밧줄이었습니다. 하동주 어르신은 국물 한 숟가락을 천천히 넘기시며 40년 전 그의 봄에 있었던 일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문중 어르신들이라는 양반들이 화투판에 미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몽땅 담보로 잡혔던 일이며 빚쟁이들에게 쫓겨 파산 직전에 몰린 최덕배 회장이 젊은 아버지의 바지춤을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매달렸던 그 비참한 정황들을 낱낱이 풀어내셨죠. 파일의 세 번째 장에는 모서리가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아버지가 문중 뒷담 아래에서 고개를 숙인 최덕배 회장과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의 하동주 어르신도 꼿꼿하게 서 계셨어요. 그날 밤 아버님이 제게 그러셨습니다. 이 서류는 언젠가 우리 딸 지연이 손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그 애가 이걸 어떻게 꺼내 쓸지는 전적으로 그 애의 몫이지만 부디 섣불리 자랑하지 않고 가장 지혜로운 순간에 쓰기만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파일을 조용히 덮는 순간 지난 10년간 제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시댁의 멸시와 부당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며칠 내내 덜덜 떨리던 손끝은 완벽하게 멎어 있었고 뚝배기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만이 핏줄을 타고 심장으로 곱게 흘러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동주 어르신과 시선을 맞추며 아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저 이거 아직은 세상에 안 꺼낼 겁니다. 제 말에 어르신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스스로 500억을 다 가졌다고 착각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게 둘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믿고 기뻐 날뛰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제 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종이들을 그 잔치상 한가운데 흩뿌릴 겁니다. 제 입에서 그 서늘한 선전포고가 흘러나오는 순간 10년 동안 부엌개수대 앞에서 숨죽여 울며 견뎌냈던 무거운 짐들이 어깨에서 조용히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동주 어르신은 가만히 제 눈빛을 들여다보시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저에게 우리 지연이는 성격이 세지는 못해도 절대 함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아이는 아니라고 자랑하셨었죠. 그 말씀이 오늘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아주 명확하게 알겠네요. 어르신은 낡은 서류 파일 위에 자신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 한 장을 얹어 제게 밀어주셨습니다. 필요한 서류 작업이나 문중의 움직임이 파악되면
언제든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는 든든한 약속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국밥집 미닫이 문을 열고 시장 골목으로 나서는 길, 저는 처음으로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이토록 오랜 시간 저를 먼발치에서 든든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저를 무너지지 않는 아이라고 굳게 믿어주셨다는 사실이 저의 굽은 등을 아주 곱고 꼿꼿하게 세워주었거든요. 그날 오후 시외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종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시장 비닐봉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홍어와 굴비 아래에는 하동주 어르신이 건네준 그 폭탄 같은 서류 파일이 얌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늦여름의 눈부신 들판을 바라보며 저는 남은 계절을 어떻게 조용히 흘려보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종가대문에 도착해 평상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에게 묵직한 생선 봉지를 건네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내용물을 뒤적이시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죠. 저는 그 손등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저 괴물이 몇 달 뒤 자신이 무슨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려 하는지 끝까지 모르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지옥 같은 종가의 부엌에서 가장 온순하고 무지한 큰 며느리의 얼굴을 단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연기해낼 참이었어요. 하동주 어르신을 읍내 국밥집에서 만난 그 늦여름으로부터 계절이 두 번 흘러 어느덧 이듬해 초봄이 되었습니다. 종가에는 어딘가 기묘하고 은밀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원래 명절이나 제사가 아니면 종가 근처에는 발걸음도 잘하지 않던 동서 배수진이 그 겨울부터 유난히 자주 종가 안방 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했죠. 동서는 시어머니 오말숙과 안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서너 시간씩 낮은 목소리로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야 안방에서 나오는 동서의 얼굴은 항상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 기묘한 밀담의 실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손에 고스란히 쥐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을 초입의 조용한 카페에서 하동주 어르신이 넌지시 소개해 주신 젊은 여직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여직원은 현재 어르신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서류 정리를 돕고 있었지만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옆 도시의 큰 산부인과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이었어요. 지연씨 동서 되시는 분이 최근 저희 예전 병원으로 산전 검진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여직원은 주위를 한번 불안하게 살피더니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전자 친자 확인 검사까지 의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지 사본을 대기실 의자 밑에 실수로 흘리고 가셨지 뭐예요. 제가 얼른 몰래 챙겨두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 안에서 결과지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검사 의뢰인 배수진의 이름 바로 아래에 태아 친자 확인 판독 결과가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두 명의 친부 후보가 후보어와 후보비로 나뉘어 적혀 있었습니다. 후보어의 이름 자리에는 남편 최건우의 이름이, 후보비의 자리에는 시아버지 최학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리고 판독 결과란에는 후보 B와 99.997% 일치함이라는 믿기 힘든 수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며 그 끔찍한 수치를 손끝으로 몇 번이나 훑어보았지만 잉크로 박힌 숫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과지를 두 번 반듯하게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종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상 차림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물을 썰고 시아버지 앞에 따뜻한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평소 헛기침을 하며 밥투정을 하시던 시아버지가 제가 다가가자 흠칫 놀라며 시선을 반찬 그릇 쪽으로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끝내 저와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고 젓가락질만 허둥대시더라고요. 그 비겁한 시선 회피 하나만으로 제 안주머니에 든 종이가 절대 위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병원 회식이 길어진다며 새벽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틈을 타 종가 안방을 지나 남편의 서재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평소 결벽증처럼 잠가두던 책상 서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반년 전 남편이 병원 간호사에게 열쇠 꾸러미를 잠시 맡겨두고 외출했던 틈을 타 미리 서랍에 예비 열쇠를 몰래 복사해둔 상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쇠조각을 서랍 자물쇠 홈에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 작은 파열음과 함께 서랍이 열렸고 그 안쪽에는 남편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년에 걸쳐 받아온 진료 기록들이 두툼한 파일에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카펫 바닥에 엎드려 파일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파일을 넘기던 순간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힌 진단서 한 장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진단서 한가운데에는 서울대학병원 로고와 함께 무정자증 AGOSPERMIA 확진이라는 6글자가 아주 굵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더 끔찍한 것은 그 진단서의 발급 날짜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식을 올린 직후인 이듬해 초여름의 날짜가 버젓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진단서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서재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속절없이 꺾이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대신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서늘한 충격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진단서 종이가 자꾸만 바닥으로 미끄러지려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우리가 신혼부부였던 시절부터 이미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더러운 거짓말을 꾸며냈고 제 앞에서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척 배려의 가면을 쓰고 10년 넘게 기만해 왔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국그릇을 엎어버리며 퍼부었던 폭언들, 병원 복도에서 제 뺨을 후려치던 그 매서운 손바닥, 마당 창밖으로 흘러들었던 멸시 섞인 한마디까지 제가 겪어온 그 모든 지옥이 남편의 얄팍한 거짓말 한 장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빠져나와 침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오동나무 상자 뚜껑을 열고 낮에 카페에서 건네받은 동서의 유전자 검사지와 방금 찾아낸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를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두 장의 종이는 하동주 어르신이 국밥집에서 주셨던 40년 전 종중 땅 등기부등본과 최덕배 회장의 자필 각서 원본 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세 장의 종이가 오동나무 결 위에 나란히 자리를 잡는 순간 뚜껑을 닫아내리는 제 손바닥으로 뭉클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뼈저리게 아팠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 제 손에 들어온 이 증거들이야말로 저 오만한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가장 완벽하게 끊어낼 날카로운 비수였으니까요. 오늘따라 오동나무 상자의 결이 마치 오래 벼려온 칼집을 쥐고 있는 것처럼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동이 트자마자 하동주 어르신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도청 소재지 사무실로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준비해야 할 중요한 서류가 몇 가지 더 생겼습니다. 어르신의 답장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도착했어요. 언제든 편하게 오시지요. 따뜻한 커피와 든든한 국밥 둘 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 주말 저는 시어머니에게 친정 성묘를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종가를 빠져나와 도청 소재지에 있는 하동주 어르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죽 소파에 마주 앉은 저는 오동나무 상자 안에 모인 그 세 장의 종이가 앞으로 다가올 어느 자리에서 어떤 순서로 상 위에 얹혀야 가장 완벽하게 잔치판을 엎어버릴 수 있을지 오전 내내 치밀하게 설계했어요. 어르신은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셨습니다. 종친회가 열리는 당일 제가 문중 어르신들 앞에 직접 나서서 40년 전 그 봄의 산증인으로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지연 씨는 종친회 날짜와 시간만 제게 정확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어르신이 쥐어주신 명함 뒷면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 한 줄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이른 초봄이 완전히 물러가기 전 어느 눈부신 오후에 시어머니가 스스로 500억 잔치의 화려한 무대를 다 차려놓고 들떠있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죠. 이제 제게 남은 일은 오직 저들이 제 무덤이 될 단상을 가장 화려하게 꾸미도록 조용히 내버려 두는 것뿐이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서를 오동나무 상자 안에 나란히 눕혔던 그 초봄으로부터 계절이 3번이나 훌쩍 지나 어느덧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그의 동짓달 초닷새 하루 전날의 늦은 오후였습니다. 최 씨 문중 정기 종친회를 단 하루 앞둔 종가 앞마당은 아침부터 잔치집 준비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당 한복판에는 매서운 바람을 막을 커다란 차양이 쳐졌고 묵직한 교자상 20개가 두 줄로 길게 도열해 놓였습니다. 그 상들의 맨 앞 상석 자리에는 문중회장 최덕배 어르신이 앉을 커다란 붉은 방석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게 깔려 있었죠. 시어머니 오말숙은 오직 저 상석 자리를 위해 지난 2달을 미친 듯이 매달려 왔습니다. 그 2달 동안 종가대문 안쪽 어디를 가든 시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500억이라는 세 글자와 장손이라는 두 글자가 다른 어떤 단어보다 지독하게 제 귓바퀴를 때렸으니까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마당 한복판에 놓인 노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문중 어르신들 밥상에 올릴 노재기 20개를 마른 행주로 박박 닦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시려왔지만 저는 반짝이는 녹그릇의 노란빛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종가 뒷마당 꽁꽁 언 흙 밑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풀이지어 국군의 겨울빛을 가만히 겹쳐보았어요. 그때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리며 시어머니가 옆집 부녀의 아주머니 5분을 한꺼번에 몰고 마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으리으리한 잔치 준비를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지만 시어머니의 뱀 같은 시선은 이미 마당 한복판에 쭈그리고 앉아 노재기를 닦고 있는 저를 향해 곱게 꽂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부녀의 아주머니들을 상석 근처에 세워둔 채 제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제 어깨 위에 덥석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끝에 실린 악력은 평소 바깥 사람들 앞에서 다정한 척 제게 반찬을 밀어주시던 그 부드러움과는 완벽하게 다른 끔찍한 무게였어요. 어깨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박감이 정수리를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머니들을 향해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높이셨어요. 어유, 우리 큰며느리 여기 쭈그리고 있었네. 우리 큰며느리가 번듯하게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애지만 이 집안에 시집 오더니 10년째 대를 이을 씨 하나를 못 낳아요.
그렇지, 예. 부녀의 사람들 앞에서 저를 정면으로 겨냥한 끔찍한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롯재기를 문지르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손님들 앞이에요. 하지만 그 만류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도끼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한 톤 더 찢어질 듯 올리며 마당에 선 아주머니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죠. 이것들 좀 봐.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거. 이 집안대도 못 잇는 씨바지 못하는 년이 내일 500억 보상금이 굴러들어올 잔치판에 종부랍시고 떡하니 앉아있을 생각을 하니 내가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씨바지라는 그 천박한 세 글자가 부엌에서 국그릇이 엎어지던 밤과 병원 복도의 뺨을 지나 이제는 마당 한복판의 대낮 햇살 아래로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부녀의 아주머니들의 귀 안쪽까지 그 낙인이 명확하게 박히는 순간 저는 쥐고 있던 롯재기를 상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고 두 손을 앞치마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에 얹었던 손에 체중을 실어 바닥 쪽으로 거칠게 짓눌렀습니다. 저를 마당 흙바닥 위에 억지로 무릎 꿇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반항하지 않고 차가운 마당 흙 위에 두 무릎을 대고 꿇어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무너지지 마라는 그 유언의 무게를 등뼈로 꼿꼿하게 지탱하며 무릎은 꿇었을지언정 고개만은 정면을 향해 빳빳하게 들고 있었어요. 지켜보던 부녀의 아주머니 한 분이 민망한 듯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아유, 회장님. 그래도 다들 보는 앞인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큰 며느님도 사람 앞이신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아주머니의 말을 매몰차게 자르며 마당 전체에 선언하듯 쩌렁쩌렁하게 외치셨습니다. 너 내일 종친회 잔치 때는 하루 종일 부엌 구석에만 처박혀 있어. 감히 어르신들 앞에 얼굴 내밀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내일은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내 옆에서 융숭하게 대접받을 거니까. 그의 뱃속에 귀하디귀한 우리 집안 장손 핏줄이 들어있으니까. 그 말에 아주머니 서너 분이 어머, 둘째 며느리가 임신이래요? 장손이래, 장손. 큰 며느리가 속이 참 썩어 문드러지겠네.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심을 가장한 흥미로운 시선들이 마당의 흙바닥에 무릎 꿇은 제 정수리 위로 무겁게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따가운 시선들 위로 유언장에 적혀있던 아버지의 당부 담요보다 네가 크게 살아라라는 그 든든한 문장을 두꺼운 겨울 코트처럼 푹 둘러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흙바닥에 앉은 제 뺨을 손끝으로 툭 치며 뱀처럼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얌전히 부엌에 처박혀 있어라. 그러면 이 어미가 나중에 그 500억에서 너 혼자 굶어 죽지 않을 방 한 칸 정도는 예정을 생각해서 떼어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아주머니들을 몰고 대문 밖으로 의기양양하게 걸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당 한복판의 상석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정오, 저 붉은 방석 위에 문중회장 최덕배가 거드름을 피우며 앉게 될 것이고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탐욕에 젖은 손으로 500억 보상금 수령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 들겠죠. 그 완벽한 파멸의 그림이 제 눈앞에 너무도 또렷하게 그려져서 저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에 남은 롯재기를 마저 반짝이게 닦아 상위에 일렬로 정리해 둔 뒤 저는 캄캄해진 종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세워두고 유리 액자 너머 아버지의 얼굴을 손끝으로 오래오래 어루만졌어요.
사진 속 젊고 다정한 아버지의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저를 향해 환하게 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액자 유리에 가만히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내일이에요. 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때 방문 밖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아주 즐겁고 들뜬 목소리로 지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내일 최덕배 어르신 자리에 도장 찍을 위치 미리 잘 봐두세요. 아침 일찍 잔치 축하 화환 20개가 줄지어 도착할 거니까 대문 앞도 싹 치워두시고요. 그 요란한 목소리 위로 시아버지의 웅얼거리는 대답 하나가 간신히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일 그 엄청난 돈을 거머쥘 사람의 목소리치고는 어딘가 잔뜩 겁에 질린 기묘한 떨림이 얹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동서의 뱃속에 든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친자 확인 검사지가 이미 제 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계실 테니까요. 저는 장롱을 열어 오동나무 상자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동서의 유전자 검사지,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 그리고 하동주 어르신이 며칠 전 대문 앞 소나무 그늘에서 은밀히 건네주신 40년 전 최덕배 회장의 자필 각서 원본이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 장의 종이를 마지막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뚜껑을 닫아내리는 제 손끝의 감각은 마치 오랜 세월 서늘하게 벼려운 시퍼런 칼을 칼집에 밀어 넣는 무사의 손끝 같았습니다. 저는 그 단단한 감각 위에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얹은 채 안방의 형광등 불을 아주 천천히 껐습니다. 내일 이 서늘한 종이들이 저 화려한 잔치판 마당 흙 위로 산산이 흩뿌려질 것이었어요. 마침내 결전의 날인 동짓달 초닷새 정오가 밝았습니다. 종가 앞마당은 이미 문중 어르신 20분과 그 부인들,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 초대된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완벽한 잔치집 풍경이었어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 오말숙이 그토록 공들여 차려낸 잔치상들이 번듯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상석 근처를 서성거렸고 시어머니는 화려한 붉은 한복 차림으로 마당 한복판에 서서 콧대를 높이고 계셨죠. 그 바로 옆에는 푸른 배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안은 동서 배수진이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상석의 가장 큰 붉은 방석 위에는 문중 회장 최덕배 어르신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근엄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회장 어르신의 손등 바로 앞에는 500억 보상금 수령 서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인주가 뚜껑이 열린 채로 어르신의 도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 어르신이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한 뒤 마당 전체를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 씨 문중의 오랜 수건이었던 종중 땅 개발 보상권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우리 큰집 종손 최건우의 대가 기적처럼 이어졌음을 우리 문중 어르신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경사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낭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의 교자상들 위로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부엌 뒷문에 열린 틈새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치고 계셨습니다. 500억이라는 거대한 돈다발이 이미 완벽하게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고 믿는 사람 특유의 그 역겨운 반짝임이 시어머니의 붉은 한복 위로 번들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매일 두르던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깔끔한 남색 정장 차림의 아버지의 오래된 갈색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단단히 쥔 채 부엌 뒷문을 열고 마당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 발소리가 마당의 흙바닥을 밟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마당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쏠렸죠. 시어머니가 제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인연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얌전히 부엌 구석에나 처박혀 있으라니까 당장 안 들어가. 하지만 저는 그 날카로운 호통에 움츠러들기는커녕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아주 차갑고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교자상 앞 빈 공간에서 열어젖히고 첫 번째 서류 뭉치를 두 손으로 끄집어내어 마당의 흙가닥 위로 무심하게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오후의 바람을 타고 펄럭이며 잔치상 주변으로 눈송이처럼 떨어져 내렸어요. 옆 도시 산부인과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동서의 유전자 친자 확인 결과지 사본들이었습니다. 저는 흩뿌려진 종이들 위로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단 한 문장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남편 장손이 아니라 시아버지 핏줄이던데요. 그 한 문장이 마당 위로 떨어지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잔치판이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빠져나가더니 완벽한 백지장이 되어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흙바닥에 흉하게 주저앉으셨습니다. 부른 배를 안고 서 있던 동서 역시 무릎이 꺾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치맛자락을 구기며 마당 흙 위로 털썩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흩뿌려진 결과지 한 장을 짐승처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를 몇 번이나 미친 듯이 훑어보던 시어머니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죠.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찢어질 듯 새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이건 악질적인 위조야. 이 미친년이 감히 이런 쓰레기 같은 가짜 종이로 우리 잔치판을 뒤엎으려고 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아까 보여주던 그 오만한 반짝임이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서울대학병원의 굵은 로고와 담당 의사의 직인이 붉게 찍힌 남편 최건우의 무정자증 확진 진단서 원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버선코 앞 흙바닥에 아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진단서 한가운데 박힌 6글자를 눈으로 읽어내려가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경련하듯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마당 뒤편에 넋을 잃고 서 있던 남편을 향해 고개를 획 돌리더니 마당이 떠나가라 소리치셨습니다. 건우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애를 못 갖는다니 그럼 그동안 나한테 지연이 자궁이 다 썩었다고 핑계댔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교자상 옆 잔디밭 위로 푹 고개를 숙이며 엎어졌습니다. 그 비참한 꼴을 보는 순간 10년 동안 저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제 29의 청춘이 떠올라 명치 끝이 아릿하게 저려오더라고요. 궁지에 몰린 시아버지는 문중 어르신들의 눈치를 살피며 대문 쪽으로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석에 앉아 계시던 최덕배 회장이 탁한 목소리로 지팡이를 내리치셨어요. 학수야, 거기 가만히 앉아라. 이 잔치 아직 반도 안 끝났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당 전체의 소란을 한 번에 무겁게 짓눌러 버렸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저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댔어요. 그래서 뭐, 그깟 더러운 종이 쪼가리 몇 장 흔든다고 저 500억이 사라질 줄 알아?
이 땅은 뼛속까지 우리 최씨 문중 땅이야. 내까지 씨바지년이 발버둥 쳐봤자 저 돈은 다 우리 거라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침방울이 튀어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로 활짝 열린 대문 안쪽으로 헐렁한 회색 잠바 차림에 낡은 갈색 서류 가방을 든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조용히 걸어 들어오셨어요. 하동주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웅성거리는 마당의 사람들을 지나쳐 상석에 앉은 최덕배 회장 앞으로 곱고 당당하게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덕배 형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임태석 씨가 하늘로 떠나던 그 눈부신 봄, 형님이 그 밤에 땅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으셨던 그 일 이후로 처음 뵙네요. 어르신의 인사가 떨어지자마자 최덕배 회장의 주름진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벽하게 가셔버렸습니다. 하동주 어르신은 서류 가방에서 40년 전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설정 서류, 그리고 최덕배 회장이 직접 지장을 찍은 자필 각서 원본을 꺼내 상 위에 3장을 나란히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당의 어르신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40년 전 화투판 빚으로 문중이 통째로 날아갈 뻔했던 그 더러운 과거를 아주 건조하고 단호한 문장으로 요약해 증언하셨습니다. 마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유언장 복사본을 들고 상 앞으로 다가가 회장 어르신의 서류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문중 어르신들을 향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회장 어르신, 이 땅은 40년 전부터 저희 친정아버지 임태석 씨의 것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오직 저 임지연 한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이 몰래 도장 찍으시려던 그 500억 보상금 수령 권한, 명실상부한 직계 상속자인 제가 이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떨어진 500억 수령 선언에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팩 쳐들었습니다. 두 눈의 흰자위가 뒤집힐 듯 저를 올려다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을 긁는 짐승 같은 비명을 깍 하고 한번 지르시더니 그 자리에서 옆으로 통나무처럼 픽 쓰러지셨어요. 입가에서는 허연 거품이 개게 풀린 채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119 좀 당장 불러. 마당 한 구석에서 덜덜 떨던 문중 어르신 한 분이 다급하게 소리치는 소리가 허공을 찢었습니다. 저는 흰 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 앞에 잠시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 흉측한 얼굴을 아주 물끄러미 그리고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엌에서 국그릇을 엎으며 씨바지라고 조롱하던 그 오만한 얼굴, 병원 복도에서 제 뺨을 후려치며 자궁을 뽑아버리겠다던 그 잔인한 얼굴이 바로 저 얼굴이었죠. 하지만 지금 흙바닥에 처박힌 얼굴은 아무런 힘도 권력도 남아있지 않은 그저 늙고 비참한 노파의 껍데기 하나로만 뒹굴고 있더라고요. 제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괴물이 마침내 완벽하게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뒤편에 서 계시던 하동주 어르신이 저를 향해 눈짓으로 짧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석의 붉은 방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인주 옆에 놓여있던 500억 보상금 수령 서류를 두 손으로 조용히 들어 올려 제가 들고 온 아버지의 갈색 서류 가방 안쪽에 아주 정중하고 반듯하게 밀어 넣었어요. 뒤에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마당을 뒤로 한 채 저는 그 누구의 시선도 피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부엌 뒷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제 발걸음 위로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종친의 마당에 차려졌던 화려한 잔치상들이 흙바닥에 무참히 뒹굴며 박살나던 그 비극적인 오후, 시어머니 오말숙은 요란한 앰뷸런스에 실려 읍내 대학병원 응급실로 다급하게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앰뷸런스를 따라간 응급실 대기실의 딱딱한 플라스틱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저를 그토록 지독하게 짓밟았던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그 마지막 얼굴을, 그리고 이 모든 사기극의 끝이 어떤 모양으로 닫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다는 오래된 호기심 하나가 제 발걸음을 그곳에 붙들어 두었거든요. 응급실 대기실의 파리한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자니 10년 전 아버지 병실 복도에서 오열하던 29의 제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 최건우가 건네주었던 하얀 손수건 한 장의 온기가 얼마나 헛되고 가짜였는지를 떠올리자 대기실 공기에 싸늘한 냉기 위로 뼈아픈 조소가 저릿하게 얹히더라고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대기실 복도 저 끝에서 평소 즐겨 입던 하얀 의사가운도 없이 구겨진 회색 스웨터 하나만 걸친 남편이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남편은 텅 빈 눈동자로 제 앞까지 다가오더니 대기실 바닥의 차가운 타일 위에 무너지듯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은 두 손을 덜덜 떨리는 무릎 위에 얹은 채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3번의 앙상한 사과 뒤로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그 남자의 정수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끓어오르던 분노는 이미 하얗게 식어버렸고 제 입술 사이로는 오직 하나의 서늘한 질문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10년 전 우리 아버지 병실 복도에서 나한테 하얀 손수건 쥐어주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를 잘 부탁하셨다고 했잖아. 그거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당신한테 직접 남기신 말씀이 맞긴 했던 거야? 제 질문이 떨어지자 엎드려 있던 남편의 굽은 어깨가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타일 바닥을 향해 쉰 목소리로 마지막 남은 진실한 조각을 힘겹게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아버님은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날 그 복도에서 건넨 손수건은 그냥 내가 당신을 내 곁에 잡아두고 싶어서 꾸며낸 거짓말이었어. 그 고백을 듣는 순간 10년 전 그 병실 복도에서 그깟 손수건 한 장의 무게에 속아 눈물을 쏟으며 시집을 결심했던 29의 멍청한 저 자신이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터니가 완벽하게 빠진 듯한 통쾌함이 밀려왔죠. 저는 마음속으로 10년 전의 어린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 더러운 손수건 미련 없이 바닥에 내려놓아도 돼.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남편의 어깨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허공을 향해 아주 낮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당신 병원 빚더미 안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 알아. 이혼 서류는 내일 아침 일찍 우편으로 보낼게요. 변호사 통해 연락합시다. 저는 응급실 대기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응급실 밖 새벽 공기는 유난히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시리도록 맑고 가벼웠어요. 병원 앞 차가운 벤치에 잠시 앉은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의 두 문장을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의조려 보았습니다. 무너지지 마라. 담요보다 크게 살아라.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하동주 어르신이 조용히 승합차를 몰고 응급실 앞으로 저를 태우러 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직접 열어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연 씨, 500억짜리 수령 서류 이송 절차랑 문중재산 환수 소송은 다음 주부터 제 사무실에서 하나씩 빈틈없이 진행할 테니 걱정 마세요. 오늘은 우선 저 끔찍한 종가에서 마지막 짐만 챙겨 나옵시다. 저는 조수석에 깊숙이 기대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스름한 새벽 논밭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벚꽃이 흩날리던 아버지 병실의 창밖 풍경과 안개가 낮게 깔린 오늘 새벽의 차가운 들판이 마음속에서 아주 평화롭게 한번 포개어지더라고요. 이혼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붙인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종가 안방에서 아주 단출한 마지막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10년치의 옷과 가구들은 미련 없이 다 버려둔 채 마루 한복판에는 제가 챙겨갈 유일한 물건인 오동나무 상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 창문을 통해 굳게 닫힌 대문 밖에 검은 코트를 걸친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앞치마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며 마당으로 걸어나가자 대문 밖에는 차마 안으로 들어서지 못한 채 배를 감싸 안고 서 있는 동서 배수진이 있었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얼굴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고 은색인 USB 메모리 하나가 달랑 들어 있었어요. 형님 이거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지난 2년 동안 저한테 시바지 노릇시키면서 종용하고 협박하셨던 말들, 제가 통화녹음이랑 녹음기로 다 저장해 둔 거예요. 동서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 협박에 하도 시달려서 나중에 저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으면 저 자신이라도 지키려고 몰래 모아둔 건데 이제 이 녹음본은 형님한테 넘겨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는 말없이 그 검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스치는 동서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꼈지만 굳이 그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지는 않았어요. 동서의 푸른 뱃속에 든 끔찍한 핏줄 이야기도 남편과의 더러운 미래 이야기도 서로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서의 얼굴을 한번 똑바로 쳐다본 뒤 아주 짧게 한마디만 얹었을 뿐이었죠. 몸 조심하세요. 멀리 가서 잘 살아요. 동서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대문 밖 낡은 담벼락에 잠시 이마를 기대고 숨을 고른 뒤 몸을 돌려 마을 어귀 쪽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을 도는 동서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저는 저 여자가 다시는 이 징그러운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차에 싣기 전 종가의 낡은 뒷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10년 동안 매해 봄마다 정성껏 갖고 온 프리지어 화단은 앙상하게 얼어붙은 흙만 흉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캄캄한 흙 밑에서 여전히 봄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있을 노란 구근들의 맥박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단 구석에 쪼그려 앉아 얼어붙은 흙 속에서 가장 작고 단단한 구근 하나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냈습니다. 실핏줄처럼 엉켜있는 흰 뿌리에 묻은 흙을 살살 털어낸 뒤 제 가방 안쪽에 들어있던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 구근을 소중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이 쥐어주었던 가짜 손수건이 아니라 제가 직접 산 빳빳하고 하얀 제 손수건이었죠. 종가 대문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 뒤편 마당에서는 문중 어르신 몇 분이 엎어진 잔치상들을 발로 차며 이게 다 네 집구석 탓이냐 하고 삿대질을 주고받는 요란한 고성이 새어나왔지만
그 소리는 이미 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벽한 타인들의 비명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빠져나오자 하동주 어르신의 낡은 승합차가 엔진 시동을 켠 채 저를 든든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시고 조수석 문을 닫아주시며 운전석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으며 거울 너머로 짧게 미소 지으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오늘 참 든든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조수석에 깊숙이 앉아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가방 안쪽 손수건에 쌓인 프리지어 국은 하나가 이제 이 썩어 빠진 종가를 떠나 저와 함께 온전히 새로운 흙에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어깨를 아주 평화롭고 단단하게 세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종가 때문에 무거운 자물쇠를 채우고 그 징그러운 마을을 완전히 떠나온 그 겨울로부터 계절이 4번이나 훌쩍 흘러 어느덧 이듬해 늦봄에 눈부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도심 외곽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유리 온실 쇠동을 직접 쓸고 닦아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딴 정원형 식물원 태석원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어요. 손등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제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개원식 날 아침, 저는 부지런히 온실 쇠동을 한 바퀴 돌며 식물들의 배치를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그러다 3번째 온실 안쪽, 노랗게 물이 지어 피어난 프리지어 화단 앞에 이르러 가만히 걸음을 멈춰 섰어요. 그 화단의 맨 한가운데에서 가장 눈부시게 흔들리고 있는 노란 꽃 한 송이. 지난 겨울 꽁꽁 얼어붙었던 종가 뒷마당 흙 속에서 제가 하얀 손수건에 소중히 싸서 들고 나왔던 바로 그 마지막 구근이 마침내 싹을 틔운 꽃이었습니다. 저는 흙 묻은 조심스러운 손끝으로 그 꽃대 밑동을 살짝 어루만지며 벅찬 숨을 들이마셨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작고 초라한 뿌리가 기어코 이 찬란한 봄을 제 힘으로 뚫고 올라왔다는 사실이 꼭 제 지난 10년의 삶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두르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이제는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아버지의 낡은 유언장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한 프리지어 향기 속에서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마지막 2문장을 소리 없이 입술로 으조렸어요. 지연아, 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는 건 그깟 땅이 아니다.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그 땅은 그저 네가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밑에 깔아둔 담요일 뿐이야. 담요보다 네가 훨씬 더 크게 살아라. 그 투박한 2문장을 햇살 아래서 다시 읽어내리는 순간 명치 밑바닥에 아주 묵직하고 뜨거운 깨달음 하나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그 지옥 같은 부엌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혀를 깨물며 견뎌냈던 진짜 이유. 그것은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신 담요보다 크게 살아라라는 그 한마디를 제 온몸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진짜 위대한 유산은 40년 전 맺은 낡은 각서 몇 장이 아니라 무너지지 말아라는 단단한 6글자였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곱게 접어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온실 유리 지붕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늦봄의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어 오래도록 그 따뜻한 빛을 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동주 어르신이 큼직한 화환 대신 아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반듯한 액자에 끼워 들고 개원식을 찾아와 주셨어요. 40년 전 봄 젊고 늠름했던 친정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인 최덕배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문중마당에 당당히 서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온실 입구 하얀 벽 한가운데에 아주 정성스럽게 걸었어요. 하동주 어르신은 뒷짐을 지고 그 사진을 흐뭇하게 올려다보시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지연 씨, 이 사진 속 아버님이 서 계신 저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며칠 전 지연 씨가 그 통쾌한 서류들을 흩뿌리시던 종가마당 바로 그 흙바닥입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부녀가 똑같은 자리에서 저 오만한 최 씨 문중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꺾어 놓으신 겁니다. 그 유쾌한 농담에 저도 참았던 웃음을 시원하게 터뜨렸습니다. 어르신과 차를 나누어 마시며 저는 그동안 귀를 닫고 살았던 종가 사람들의 비참한 후일담을 짧은 전원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마당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던 시어머니 오말숙은 응급실에서 간신히 목숨만 건졌을 뿐 반신불수가 되어 지금은 시내의 외진 요양병원 병상에 초라하게 누워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부르짖던 500억은 구경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시아버지는 동서와의 끔찍한 불륜 사실이 온 마을과 종친회에 낱낱이 까발려지면서 족보에서 영구 파문당했고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치듯 마을을 떠난 뒤로는 아예 행방불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문중 회장 최덕배 어르신 역시 40년 전 각서가 세상에 공개된 그날 이후 종친회 어른들 앞에서 엎드려 빌며 사죄하다 쫓겨나 도청 소재지 외곽의 낡은 요양원에 쓸쓸히 갇혀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 최건우는 제게 이혼 서류를 빼앗기듯 건네준 직후 빚더미에 앉은 병원을 헐값에 넘기고 어느 지방 소도시로 야반도주하듯 내려갔다는 소문을 끝으로 더는 제 인생에 당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지저분한 결말을 굳이 더 깊이 캐묻지 않았어요. 다만 지난 봄, 이 식물원 주소로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 사진 한 장과 뒷면에 서툰 글씨로 적힌 짧은 한 줄이 들어 있었어요. 형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동서 배수진이 보낸 것이 분명했죠. 저는 그 아이의 뿌리가 저 끔찍한 종가의 누구에게 닿아 있든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짊어질 죄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몫으로 남겨진 삶은 저 썩은 진흙탕과는 별개라는 것을 저는 아버지가 덮어주신 그 너른 담요 위에서 넉넉하게 배웠으니까요. 저는 갓난아이의 사진을 친정아버지의 흑백 사진 옆에 조용히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개원식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노을이 질 무렵 저는 온실 유리 지붕 아래 쭈그리고 앉아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노란 풀이지어 한 송이를 꺾어 코끝에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눈을 감고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10년 전 29의 봄에 남편의 진료실 문턱에서 억지로 맡게 했던 그 얄팍한 향기보다 오늘 제 손끝에 스며든 이 꽃향기가 수백 배는 더 짙고 단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단단해진 향기야말로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셨던 담요보다 크게 사는 삶의 진짜 온도가 아닐까 하고 오후의 붉은 햇살 아래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국그릇이 발등에 엎어지는 차가운 밤이 있고 남들이 보는 복도 한가운데서 무참히 뺨을 후려쳐지는 끔찍한 오후가 있으며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짓밟혀야만 하는 비참한 하루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혹시라도 그런 어두운 밤과 억울한 하루를 홀로 숨죽여 걷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 계신다면 제가 감히 딱 한 가지만 손을 잡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발밑에도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미 따뜻하게 깔아둔 든든한 담요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굳이 그 담요를 세상에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그 담요를 꾹 딛고 서서 부디 바닥으로 무너지지만 마세요. 이 악물고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 하나면 결국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꾼 태석원에는 그리운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시고 찬란한 노란 프리지어가 온실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흙이 잔뜩 묻은 제 두 손등 위에는 이제 그 어떤 괴물의 그림자도 얹혀 있지 않으니까요. 길고 캄캄했던 10년의 지옥 같은 시간은 이제 제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 같은 짓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은 스스로 판 무덤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고 있겠지요. 저는 지금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딴 따뜻한 온실 속에서 해마다 꿋꿋하게 피어나는 노란 프리지어 향기를 맡으며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억울함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말씀처럼 우리 발밑에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담요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마시고 그 담요를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 크고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험난했던 사연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분노하며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따뜻한 봄 햇살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